귀여운 여인 안톤 체호프. 올렌카는 퇴직한 팔등관 플레마니아 코프의 딸이었다. 어느 여름날 올렌카는 뒤틀 현관 계단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날씨는 무덥고 파리까지 귀찮게 굴었지만 곧 저녁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뻤다. 동쪽 하늘에서는 검은 비구름이 몰려오고 때때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휙 불어왔다. 뜰 한가운데에는 티볼리 야외극장의 매니저인 쿠켄이 하늘을 노려보고 서 있었다. 그는 올렌카의 집 별채에 새들어 사는 남자였다. 그가 절망적으로 내까렸다. 빌어먹을 또 비야? 매일같이 비. 마치 하늘이 나를 골려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차라리 목매달아 죽으라고 하지. 이러다가는 정말 파산하겠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두 손을 쳐들어 보이면서 그는 이번에는 올렌카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올가. 정말 울고 싶다니까요. 밤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며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고생고생 일한 결과가 이거랍니까? 무엇보다도 우선 관객들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제대로 학교도 못 가본 야만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쪽은 온갖 정성을 다해 오페레타니, 가면극이니, 최고 가수들의 가극이니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연 관객이 원한 게 그건 걸까요? 아니죠. 관객은 그저 광대만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싸구려 유료한 극단의 삼류 광대들 말이에요. 게다가 날씨는 왜 이 모양이랍니까? 거의 매일 저녁 비가 오질 않습니까? 2달 내내 비가 오니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관객은 한 명도 들지 않는데 극장 대관료는 내야 하고 배우들 월급도 줘야 하니. 다음 날도 저녁 무렵 또 비구름이 몰려왔다. 쿠키는 기가 막힌 듯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잘한다. 그래, 또 퍼부어라. 아예 물바다를 만들어라. 극장도 물에 잠기고 나도 이참에 아예 물에 빠져 죽어야겠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 아니야? 배우들이 고소하라면 고소하라지. 재판이 대수야?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든지 단두대로 보내든지 맘대로 하라고 해. 겁날 것 없어. 빌어먹을 인생 아무려면 어때? 그 다음 날도 비는 여전히 내렸다. 하늘을 노려보며 빗속에서 날뛰는 쿠킨의 모습을 올렌카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가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쿠킨의 불행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다가 급기야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쿠키는 키가 작고 삐쩍 마른 몸에 얼굴은 누렇게 뜨고 곱슬머리가 이마를 덮은 사내였다. 목소리는 여자처럼 가느다랗고 높았다. 말할 때는 입을 한쪽으로 실룩거리는 버릇이 있었고 얼굴은 언제나 절망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 사내가 올렌카의 마음속 깊이 순결한 사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올렌카는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여자였다.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버지는 병이 들어 어두운 방에 안락의자에 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때 숙모를 사랑한 적도 있었지만 브란시크에 사는 숙모는 2년에 한 번 정도만 올렌카의 집을 다녀갔다. 여학교 시절에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몹시 사랑하기도 했다. 올렌카는 마음씨가 곱고 정이 많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눈매는 부드럽고 온화했으며 몸도 매우 건강했다. 오동통한 장밋빛 뺨, 까만 점이 하나 있는 동구스름하고 토실한 어깨,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들으려 치면 얼굴에 떠오르는 맑은 미소.
이것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밝게 만드는 근사한 것들이었다. 남자들은 거참 귀엽기도 하다 라고 중얼거렸고, 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올렌카의 손을 덥석 잡기도 했다. 그녀가 태어나서부터 줄곧 살아온 집은 마을 제일 끝자락 티볼리 야외극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집은 그녀가 물려받게 되었다. 집 안에 앉아있으면 극장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와 펑펑 폭죽 터지는 소리 등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쿠킨이 자신의 불행한 운명과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쿠킨이 우매하고 냉담한 관객에게 돌격하여 비장하게 맞서 싸우는 소리처럼 말이다. 그럴 때마다 올렌카의 마음은 달콤하게 아파왔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녘 쿠킨이 집으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창문을 열고 커튼 사이로 얼굴과 한쪽 어깨를 드러내며 정답게 웃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쿠키는 올렌카에게 청혼했다. 물론 올렌카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쿠키는 올렌카의 목과 토실토실한 건강한 어깨를 보자 손을 번쩍 들며 감탄했다. 당신은 정말 귀여운 여자야. 쿠키는 행복했다. 하지만 둘이 결혼하는 날도 하루 종일 주룩주룩 비가 내렸다. 그래서인지 그의 얼굴에 늘 서려 있는 절망의 빛은 그날도 지워지지 않았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즐겁게 지냈다. 올렌카는 쿠킨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녔다. 매표소에서 표를 팔거나 장부를 쓰기도 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사무실에 나타났는가 하면 때로는 무대 뒤, 때로는 식당에 나타났다. 그녀는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연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중요한 것인지 열변을 토했다. 연극을 통해서만 교양있고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객이 그걸 알기나 할까요? 관객이 원하는 것은 그저 싸구려 유령극단의 삼류광대뿐. 올렌카는 항상 이런 한탄으로 끝을 맺곤 했다. 이렇게 그녀는 쿠킨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흉내냈다. 그녀는 연습하는 배우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억양이나 몸동작을 고쳐주기도 했다. 어쩌다 지방신문에 극장에서 공연한 작품에 대한 악평이라도 실리면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러고는 해명하겠다며 신문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배우들은 그녀를 귀여운 여자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그녀도 배우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했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가족처럼 보살폈다. 가끔 돈을 떼이기도 해 속이 상하더라도 혼자서 눈물을 흘릴 뿐 쿠킨에겐 일러 바치지는 않았다. 겨울에도 즐거운 생활이 계속되었다. 극장은 내내 공연이 끊이지 않았다. 올렌카는 점점 더 통통해졌고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하지만 쿠키는 반대로 몸이 점점 더 마르고 혈색도 안 좋아졌다. 그는 그럭저럭 극장 일이 잘 되고 있는데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불평을 늘어놓곤 했다. 쿠키는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했다. 그럴 때마다 올렌카는 라즈베리차를 마시게 해주고 오드콜로네를 발라주거나 자신의 숄로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쿠킨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랑이에요. 사순절에 쿠키는 극단단원을 모집하러 모스크바로 떠났다. 올렌카는 그가 떠난 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러는 그녀는 자신이 암탉 같다고 생각했다. 암탉은 수탉이 없으면 밤새 안절부절 못하니까. 쿠키는
일이 지체되어 부활절 무렵에나 돌아갈 수 있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이것저것 극장일과 관련해 처리할 것들을 함께 적어서 말이다. 그런데 부활절 바로 전날 저녁, 갑자기 현관문에서 불길한 느낌을 주는 노크 소리가 탕탕탕 울렸다. 하녀가 맨발로 달려갔다. 전보요! 문 밖에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올랭카는 이전에도 쿠킨에게서 몇 번이나 전보를 받아보았지만 이번에는 웬일인지 정신이 아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전보를 펼쳐보았다. 쿠킨 페트로비치, 오늘 갑자기 사망, 장례식은 화요일. 올랭카는 넋이나간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다가 바닥을 치면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쿠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불쌍한 저를 버려두고 당신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도대체 누굴 의지하고 살라고요? 올랭카는 그때부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내내 목 놓아 울었다.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다른 집에까지 들렸다. 올랭카처럼 귀엽고 착한 여자에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인들은 성호를 그으며 슬퍼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여전히 검은 상복을 입은 올랭카가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이웃에 사는 바실리 푸스토발로프라는 사람과 함께 걷게 되었다. 그는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바실리는 목재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밀짚 모자를 쓰고 조끼 단추 사이에 한 손을 살짝 끼워 넣은 모습이 장사꾼이라기보다는 점잖은 신사처럼 보였다. 그는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올가.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하느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올랭카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인사를 한 다음 돌아갔다. 그날 이후 올랭카는 눈을 감기만 하면 바실리의 검은 수염이, 귓가에는 그의 차분한 음성이 떠나지 않았다. 바실리도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2, 3일 후 별로 친하지도 않은 어느 중년 부인이 올랭카의 집을 방문해 차를 마시면서 구구절절 바실리의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 바실리가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10분도 채 머물지 않았지만 올랭카는 그에게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 열병에라도 걸린 듯 한숨을 쉬며 내내 몸을 뒤척거리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중년 부인에게 사람을 보내고 몸치장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예물을 교환하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한 올랭카와 바실리 푸스토발로프는 행복했다. 바실리는 점심 무렵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가곤 했다. 그러면 올랭카는 그를 대신해 사무실을 지키면서 저녁 때까지 물건을 보내거나 계산서를 썼다. 목재값이 매년 20%나 오르고 있답니다. 올랭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전에는 이 지방의 목재를 취급했지만 이제 어디 나무가 남아있나요? 그래서 우리 바실리 씨가 모기료프 현까지 가서 나무를 구해오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운반하는 운임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녀는 끔찍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정말 엄청나다니까요.
올렌카는 이미 오래전부터 목재상을 해온 기분이 들었다. 대들보, 석가래, 기둥, 톱밥, 통나무, 판자 같은 용어들이 정겹고 친숙하게 느껴졌다.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목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녀는 꿈조차도 나무들이 열을 맞춰 행진하는 꿈을 꾸었다. 남편 바실리의 의견은 점점 올렌카의 의견이 되었다. 목재 장사가 잘 안 된다. 경기가 안 좋다. 심지어 이 지방은 너무 덥다. 하는 자잘한 그의 의견까지도 올렌카는 완전히 믿고 따랐다. 바실리는 오락이라면 질색을 해서 축제가 열려도 밖으로 나가 즐기지 않았다. 올렌카도 마찬가지였다. 어디 극장이라도 다녀오지 그래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권했지만 올렌카는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바실리아 씨와 저는 극장에 가지 않는답니다. 연극을 본다고 뭐 이로운 게 있어야죠. 둘이 함께하는 외출이라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토요일과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뿐이었다. 미사가 끝나면 올렌카는 바실리의 팔을 잡고 나란히 집까지 걸어왔다. 올렌카의 비단 옷에서는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가 났고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둘 사이에서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버터빵에 여러 가지 잼을 발라 차와 함께 먹거나 각 구운 케이크를 먹었다. 올렌카의 집에서는 항상 스프를 끓이거나 오리를 굽는 구수한 냄새가 풍겼고 육식을 금하는 사순절에는 생선을 굽는 냄새가 웃음소리와 함께 흘러나왔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아, 정말 행복한 부부네 하고 감탄했다. 하지만 바실리가 목재를 구하러 모기르프 현으로 출장을 가면 올렌카는 너무 외롭고 적적해서 잠을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다. 그런 날이면 올렌카의 말동무라도 되어주려고 별채에 새들어 사는 스미르닌이 놀러왔다. 스미르닌은 군부대에서 일하는 수의사였다. 그는 올렌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카드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부인의 행실이 좋지 못해 이혼한 그는 부인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전 부인이 키우는 아들을 위해 매달 40루블씩 보내고 있었다. 올렌카는 스미르닌이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실리의 말투처럼 차분하고 엄숙하게 충고했다. 스미르닌 씨, 부인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인을 용서하세요. 아이의 마음에 그늘이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실리가 돌아오면 올렌카는 수의사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그리고 서로 한숨을 쉬고 머리를 흔들며 그 어린애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을까 하며 마음 아파했다. 그러고는 자신들에게는 왜 아이가 없을까 의아해하며 성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부부는 말다툼 한 번 없이 서로 사랑하며 6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바실리 푸스토발로프는 모자도 쓰지 않고 목재를 내가는 것을 밖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왔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바실리는 넉 달이나 병석에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올렌카는 또다시 미망인이 되었다. 바실리, 나만 두고 어디로 간 거예요?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고아처럼 되어버렸다고요. 올렌카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올렌카는 그 검은 상복만 입고 집 밖에는 나가지도 않은 채 마치 수녀처럼 생활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상복을 벗은 후에도 잠시 하녀와 함께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는 모습만이 간간히 눈에 띌 뿐이었다. 사람들은 올렌카가 잘 지냈는지, 집안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조금씩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뜰에 앉아 수의사와 차를 마셨다든가, 카드놀이를 했다든가, 수의사가 그녀에게 신문을 읽어주었다는 등의 소문이었다. 또 우체국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에게 올렌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 고장에서는 가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유나 달걀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말이나 소를 통해 무서운 병이 전염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해요. 가축의 건강이 곧 사람의 건강이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올렌카가 수의사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모습을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올렌카가 드디어 자기 집 별채에서 다시 사랑을 찾은 것이다. 만일 다른 여자가 그랬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겠지만 올렌카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올렌카와 수의사는 둘의 관계를 숨기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올렌카는 마음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수의사와 같은 부대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놀러오면 올렌카는 차를 내오고 식사를 대접했다. 그리고 패스트나 결핵 등 가축이 앓는 병과 도시의 가축 도살시설에 관해 견해를 늘어놓곤 했다. 그러면 수의사는 난처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동료들이 돌아간 뒤에 올렌카에게 화를 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올렌카는 수의사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그러고는 수의사를 끌어안고 화를 내지 말라고 애원했다. 어쨌든 둘은 행복하게 지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의사가 속한 부대가 멀리 떨어진 마을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수의사는 떠나버렸고 올렌카는 또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외톨이가 되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는 다리 하나가 부러진 채 다락방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얼굴도 많이 야위어 예전의 귀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짓지 않았다. 이제 올렌카의 인생에서 봄과 여름 같은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가을과 겨울처럼 쓸쓸한 계절만 남은 것이다. 그녀는 해질 무렵이면 뒤뜰 현관계단에 앉아있곤 했다. 멀리서 야외극장의 폭죽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텅 빈 정원만 바라보고 있었다. 꿈에서까지 그녀는 텅 빈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먹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이제 아무런 의견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눈으로는 주위의 사물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지만 그녀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는 없었다. 병이 하나 놓여 있다. 비가 온다. 농부가 달구지를 끌고 간다 등을 분명히 보고도 왜 병이 놓여 있는지, 어째서 비가 오는지, 농부가 뭘 하려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누가 1000루블을 준다고 해도 그녀는 입조차 떼지 못할 것이다. 쿠킨과 바실리, 수의사와 같이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머리와 가슴속은 그녀의 정원처럼 텅 비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정말 무섭고 괴로운 일이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갔다.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은 꽤 번화했다. 거리는 넓어지고 야외극장과 목재소가 헐리고 대신 높은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나 올렌카의 집은 낡을 대로 낡았다. 지붕에는 녹이 쓸고 벽에서는 흙이 떨어졌다. 창고는 기울어지고 정원에는 가시나무와 잡초가 무성했다. 올렌카의 얼굴에는 보기 싫은 굵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봄바람이 얼굴을 살랑거리고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면 올렌카에게도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그럴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프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키우는 작은 고양이가 몸을 비비며 야옹야옹 재롱을 부렸지만 그녀는 귀찮기만 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영혼과 이성을 틀어지고 흔드는 그녀가 생각하고 살아나갈 힘을 주는 사랑 말이다. 그녀는 옷자리하게 매달리는 고양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귀찮아! 이렇게 세월은 한 해 한 해 흘러갔다. 어느 무더운 7월의 저녁, 교회로 풀을 뜯으러 갔던 소떼가 돌아오며 마을에 자욱하게 먼지를 일으키는 시간이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다. 올렌카는 문을 열었다가 까무러치도록 놀랐다. 머리가 희끗해진 수의사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올렌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의사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 가까스로 울음을 그친 후에도 너무 정신이 없어 어떻게 안으로 들어와서 차를 가운데 두고 앉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다. 올렌카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돌아오셨군요. 네, 여기서 살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스미르님? 올렌카가 물었다. 군대는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한 군데 자리를 잡고 살고 싶어요. 아들 녀석도 많이 커서 상급 학교에 보내야 할 때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의사 스미르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와 다시 결합했습니다. 지금 아들과 함께 여관에 머물고 있어요. 저는 새빵을 얻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러자 올렌카가 흥분해서 외쳤다. 우리 집을 놔두고 새빵이라니요. 집세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올렌카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이 집을 쓰도록 하세요. 저는 별채에서 살면 돼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기쁠 거예요. 다음 날 올렌카는 당장 인부들을 불러 지붕을 손보게 하고 벽도 하얗게 페인트 칠하도록 했다. 올렌카는 허리에 양손을 얹고 여기저기 일을 감독하고 다녔다. 얼굴에는 전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동물처럼 온몸에 활기가 넘쳤다. 며칠 후 수의사 부부가 아들과 함께 올렌카의 집으로 이사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빼빼 마른 수의사의 부인은 성미가 까다로울 것 같았다. 아들 사샤는 10살 난 어린아이 치고는 키가 작고 통통했다. 하지만 눈이 파랗고 볼에 보조개가 움푹 파인 얼굴, 귀여운 얼굴이었다. 사샤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를 보고는 달려갔다. 곧이어 명랑하고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아줌마, 이 고양이 아줌마가 키우는 거야? 새끼를 낳으면 우리도 한 마리만 줘.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쥐를 제일 싫어하거든. 올렌카는 사샤가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좋아했다. 가끔 거실에 책상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공부하는 사샤의 모습을 보노라면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 어쩌면 저렇게 귀여울까.
저리도 영리하고 잘생겼을까. 올랭카는 혼자 대견해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섬이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다. 사샤의 책 읽는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렸다. 섬이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에. 올랭카는 저도 모르게 사샤의 말을 따라했다. 이것은 올랭카가 실로 오랜만에 가져본 견해였다. 열흘 동안 쓸쓸한 침묵 속에서 살던 그녀에게 다시 자신의 의견이 생긴 것이다. 사샤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의 어머니는 외출이 잦더니 어느 날 하르코프에 있는 언니 집에 간다며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축을 돌보느라 출장이 잦아 2, 3일에 한 번 정도나 집에 돌아왔다. 아이는 부모에게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보였다. 올랭카는 샤샤가 굶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가까이서 돌보기 위해 별채에 딸린 작은 방을 손봐 사샤의 방을 마련해 주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다. 올랭카는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다. 아이는 한쪽 손을 뺨 밑에 두고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늘 하는 일이지만 올랭카는 고은이 잠든 아이를 깨우는 것이 미안했다. 자, 일어나요, 우리 강아지. 학교 갈 시간이에요. 사샤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식탁에 앉아 아침 기도를 했다. 그러고는 잠이 덜 깬 부르퉁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커다란 도넛과 버터 바른 빵을 먹었다. 그런데 샤샤, 학교에서 배운 우화를 다 못 외우더구나. 나는 항상 내일이 걱정이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한다. 알겠니? 올랭카는 아이가 어디 멀리라도 가는 듯이 걱정스레 타일렀다. 에잇, 아줌마. 그런 말 좀 그만해. 사샤는 내쓰듯 말한 뒤 머리통보다 한참이나 큰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책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다. 올랭카는 사샤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저만치 가는 아이를 불렀다. 샤샤! 왜요? 샤샤가 가까이 다가오자 올랭카는 주머니에서 캐러멜을 꺼내 손에 쥐어주었다. 다시 학교로 향하는 샤샤의 뒤를 올랭카는 주춤주춤 따라갔다. 학교가 보이는 모퉁이에 다다르자 샤샤는 나이든 뚱뚱한 여자가 따라오는 것이 창피했는지 뒤로 휙 돌아서며 말했다. 아줌마, 이제 돌아가. 혼자서도 갈 수 있어. 그러고는 교문으로 뛰어갔다. 올랭카는 샤샤의 모습이 완전히 교문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 샤샤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까지 그녀가 한 사랑은 이에 비하면 발목도 적시지 못하는 얕은 도랑물이었다. 이토록 헌신적이고 순결하며 기쁨을 주는 사랑을 그녀는 이제껏 맛본 적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모성애는 불타올랐다. 그녀는 사샤의 볼에 밴 보조개와 머리보다 한참 큰 모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남은 평생을 바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올랭카는 아이를 발에다 준 뒤 평온하고 흡족해져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몇 년은 더 젊어진 듯한 얼굴에 미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올랭카를 보고 옛날처럼 친밀감을 느끼며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올랭카.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나요? 요즘은 중학교 공부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올랭카는 다짜고짜 샤샤에게서 들은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글쎄, 어제 숙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우화를 암송하라는 것이죠. 고작 1학년인 어린이에게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라틴어를 번역하라고 하지 않나, 수학 문제를 10개나 풀어오라고 하지 않나, 말도 마세요.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고는 중학교 선생님들 이야기, 학교,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그것들은 물론 샤샤가 그녀에게 말한 것들이었다. 샤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둘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러고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땀을 흘리며 숙제를 했다. 그녀는 샤샤를 재우고 나서 몇 번이나 성호를 긋고 소년을 위해 기도했다. 그런 다음 자신도 잠자리에 누워 장차 샤샤가 어떤 청년이 될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나 기술자가 된다. 멋진 마구간이 딸린 커다란 저택을 장만한다. 마구간에는 마차랑 말이 매어 있다. 참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올랭카의 뺨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밤에 누굴까? 혹시 샤샤의 엄마가 전보를 보낸 것은 아닐까? 그 사이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샤샤를 하르코프로 보내라는 전보를 보냈나? 아, 어쩌면 좋아. 올랭카는 눈앞이 깜깜했다. 온몸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하녀가 문을 열어주는 소리가 들리고 귀에 익은 수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의사가 출장에서 돌아온 것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올랭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나마 가슴을 눌렀던 무거운 바위가 치워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누워 샤샤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계속했다. 가끔 옆방에서 샤샤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다. 한 대 맞아볼래? 저리 가란 말이야! 입 닥쳐!